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뽑힌 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를 당장 오늘부터 친윤계가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대통령과 가까운 최고위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며 대표의 권한에 선을 그었고, 대통령실에서도 주요 현안과 관련해 당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전권을 쥐고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막 시작된 대통령과 새 지도부의 만찬도 전과는 다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오늘 당 상황부터 하이빈 기자의 보도로 보시고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당에서는 한 대표 행보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날 함께 지도부에 입성한 친윤계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한 대표를 압박한 겁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추진 의지를 밝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당대표의 권한 받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검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이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날 한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방식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언급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자꾸 답을 요구받을 텐데요. 추상적인 언어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좀 어려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에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 원내대표 소관이며 전권은 원내대표가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기존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혹시라도 국민들께 받을 수 있었던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오해를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제안을 제가 낸 것이죠. 전당대회는 끝났지만 새 지도부 출범 후에도 윤한 갈등은 계속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이어서 바로 만찬 진행 중인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자, 강희연 기자, 오늘 만찬은 신임 지도부뿐 아니라 낙선자들까지 20여 명이 참석했다고요. 지금 만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만찬은 조금 전 대통령실 경내에서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동훈 대표와 신임 최고위원들, 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등 낙선자를 포함해 모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식사를 하는 건 지난 1월 윤한 갈등 이후 6개월 만인데요. 이 총선 직후엔 윤 대통령의 오찬 초청을 한 대표가 거절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한동훈 대표와 경쟁했던 후보들까지 모두 부르는 건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지난해 전당대회 직후 대통령 만찬에선 안철수, 천하람 등 당시 낙선자들은 초청받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영부인 명품백 수수 사건과 문자 무시 논란 등을 놓고 여러 번 마찰에 빚어온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독대하기에는 껄끄러운 관계이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오늘 만찬의 좌석 배치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실제 한 대표 측에선 이 축하 자리도 위로 자리도 아닌 이상한 자리란 불만도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화합의 차원에서 모두 초청한 거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분위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또 갈등이 터져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대통령실은 거대 야당을 대응해야 한다며 줄곧 화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함께 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윤한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현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회복시켜달라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김 여사 조사 문제는 중앙지검과 대통령실이 소통하니까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장관이 직접 대통령실을 언급한 만큼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더 짙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조사 문제를 두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총장은 김 여사의 검찰청 소환이 필요하다며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지휘권 회복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지휘권을 회복시켜주려면 지휘권을 다시 발동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박 장관은 이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문제는 중앙지검과 용산 대통령실이 소통하니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지검과 대통령실에 맡기고 물러나 있으란 취지입니다. 장관의 지휘권 회복 거부는 방패막이었을 뿐 의도적인 총장 패싱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처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박 장관과의 통화 내용은 이 총장이 지난 22일 대검 중간 간부들과 만나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공개됐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장관과 총장의 이런 통화가 이뤄진 지 나흘 만에 중앙지검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걸 총장에게 건의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통화 내용대로라면 결국 중앙지검과 대통령실이 직접 소통하고 거기에 총장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장관이 막아서면서 김건희 여사의 검찰청 소환은 없던 일이 된 겁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제3의 장소를 건의한 건 지난 11일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게 중앙지검과 대통령실의 소통을 언급한 지 나흘 뒤입니다. 지휘권 회복 요청마저 거부당한 이 총장이 반대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18일에도 이 지검장에게 검찰청 소환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만에 김 여사는 경호처 부속시설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 총장은 조사가 끝나갈 때가 돼서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관의 지휘권 회복 거부, 중앙지검장의 제3의 장소 건의와 강행까지 2주 만에 빠르게 진행된 겁니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지휘권 박탈은 4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가족 수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총장의 지휘권 회복을 위한 지휘권 발동조차도 제한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지만 결국 김 여사 수사를 발목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관이 직접 대통령실을 언급한 만큼 김 여사 조사 조율 과정의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도 더 짙어졌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중앙지검은 이번에 검찰총장이 지시한 진상조사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이창수 지검장과 차장검사들을 면담 조사하려 했지만 당장은 응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총장에게 보고 없이 조사가 이루어진 직후입니다. 그리고 어제 대검 감찰부장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감찰과장은 명품백과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책임자인 중앙지검 1차장과 4차장을 면담하겠다고 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중앙지검 측은 수사 차질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도 이미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진상 파악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미 지검장이 총장에게 충분한 사과와 설명을 했다며 진상 파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지검장도 본인만 조사하면 된다며 현재 진행되는 방식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에 지장 가지 않는 선에서 진상을 파악할 것이라며 중앙지검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야당이 이 후보자의 과거 언행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하자 이 후보자는 자연인이었을 때의 발언이라고 맞받았고 과거 5.18 폄훼글의 좋아요를 눌렀다는 지적에는 앞으로 손가락 운동에 더 신경 쓰겠다고 답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을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 후보자와 같은 MBC 출신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이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입니다. 사과하십시오! MBC 국회의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야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세월호와 관련해 나라 앞날이 노랗다고 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을 지적하며 자질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분 같아서 공인으로서의 자격은 없어 보이고 이 시점에서 오히려 포기하시는 게, 사퇴하시는 게. 이 후보자는 자연인으로서의 발언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당인으로 활동하거나 자연인으로 활동할 때의 글들입니다. 다만 임명직으로 공직으로 들어간다면 그러면 그 부분은 철저히 중립성을 제가 입장이 가지고 바뀌면 대하겠습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 우리나라가 이른바 좋아요 연좌제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조금 더 손가락 운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후보자가 인정받아야 될 경력마저도 매도당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명예훼손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 주요 현안을 묻는 질문에 다음 달 종료되는 MBC와 KBS의 차기 이사 선임을 꼽았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JTBC 노준호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권익위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봐줬다고 추궁했고, 여당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과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건 명백한 봐주기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권익위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대통령실과 최재형 목사를 조사하지 않은 건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300만 원짜리 정도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와이프들이 다 받아도 되는 거죠. 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부인들이나 남편분들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가 판단되면 받아도 되는 거죠.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가액 10만 원 이상 선물은 무조건 국고에 기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개인적으로 가공 착용해서 간 겁니다. 이 법령 위반이 아니에요. 여야는 권익위가 종결 처리한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비용도 자기 비용 없이 갔으니까 그것도 부산대학병원, 경남 부산에서 제일 좋은 대학병원이에요. 거기서 응급처치가 끝났는데 비용 부담 없이 서울대병원으로 갔으니까 특혜다. 근데 완전히 다른 내용을 지금 위원장께서 질문을 유도하셨고요. 그리고 권위위원장께서 그에 대답을 하신 겁니다. 사과하십시오, 위원장님. 사과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잠깐만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사건과 동일한 논리로 판단한 것이라며 조사 권한이 없어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온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모레 구속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들의 협박이 가능했던 건 쯔양의 과거를 유출한 변호사 때문인데, 해당 변호사는 지금은 숨진 쯔양의 전 남자친구가 시킨 일이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가 입수한 전 남자친구의 유서에는 난 쯔양의 과거를 퍼뜨린 적이 없다며 변호사 주장과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김한수 기자입니다. 쯔양 전 남자친구 이모 씨의 변호사는 지난해 2월 구제역에게 전화해 쯔양에 대한 제보를 했습니다. 제가 정보만 드리는 거죠. 그 판단은 이제 구정이 하면 되는 거니까. 2달 뒤 이모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 씨가 원해서 제보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제가 잘 얘기해서 억울한 거 이거 풀어놓고 구제역 제가 전화한 게 그겁니다. JTBC가 지난 4월 이 씨가 최 씨에게 따로 남긴 유서를 확인했더니 최 씨의 설명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쯔양의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는 주장이 의아해서 편지를 남긴다며 방 밖으로도 못 나가는데 쯔양의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삶을 마무리하는 지금도 상대방의 과거를 차마 적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2022년 12월 쯔양과 맺은 합의 때문입니다. 쯔양은 4년에 걸친 학대와 수익금 갈취에 대해 이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가 합의하고 취하를 해줬습니다. 밀린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고 비밀을 지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최 씨에게 제보를 받은 구제역이 2달 만에 쯔양 소속사에 협박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보도 최 씨가 아닌 숨진 이 씨에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쯔양은 이 씨를 다시 고소했고 이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최 씨는 JTBC에 자신의 블로그로 입장을 밝히겠다는 답만 보내왔습니다. 최 씨는 블로그에서 의뢰인인 이 씨가 결정한 사항이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저희가 입수한 쯔양의 전 남자친구 유서에는 더 이상 복수도 분쟁도 원치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 남자친구 변호사는 이 유서를 보며 복수를 할지 말지 고민 중이라며 쯔양 측을 협박했고 결국 수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검찰은 사이버 레커들뿐 아니라 이 변호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휘란 기자입니다. 최 씨는 유서를 받은 뒤 쯔양 소속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유서를 보면서 복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그래요. 형님. 복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광고를 요구합니다. 제가 하는 제품 그거 있잖아요. 정원이가 한 번만 고기 먹고 주는데 뿌려주면 그게 어려워요? 한 번만 뿌려주면 좋지. 하지만 이 씨는 유서에서 더는 싸움, 복수,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쯔양에 대한 조금의 원망도 갖지 말고 쯔양이 행복해지기를 기원했다고 적었습니다. 4년에 걸쳐 쯔양을 학대하고 수익을 갈취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뉘우친다고도 적었습니다. 결국 쯔양 소속사는 최 씨에게 매달 165만 원씩 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소속사 측은 최 씨가 고문 변호사 계약을 요구했지만 변호사로 취득한 정보를 악용할 게 우려돼 언론 대응 자문 계약으로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복수를 하지 말라는 유서를 들고 복수를 운운하며 광고를 요구하고 자문 계약까지 받아낸 겁니다. 최 씨는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 주정을 부린 것이며 정당한 고문 계약에 따라 고문료를 받았으며 법을 어긴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김휘란입니다. 가혹한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사고 직후 유가족에게 거짓말을 하는 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숨진 훈련병은 완전 군장 상태로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펴기를 하다 쓰러졌는데 그런데도 유가족에겐 선착순 달리기는 안 시켰다고 축소해서 설명한 겁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24일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박모 훈련병이 입원한 강릉 아산병원 인근 카페에서 유가족과 만났습니다. 박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진 다음 날, 아직 숨지기 전입니다. 그거 뭐야? 선착순처럼 이런 식으로 걸렸나요? 아니. 썰 당시에 스태프 이런 거에 좋지 않고 딱 3바퀴만 여기를 맞춰서 제대를 맞춰서 뛰어라.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훈련병 등은 취침 점호 때 떠들었다는 이유로 32kg의 완전 군장을 메고 연병장 2바퀴를 돌았습니다. 이후 나타난 중대장은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를 시켰고 박 훈련병은 이때 쓰러졌습니다. 선착순 달리기는 규정에 어긋난 훈련이었습니다. 중대장은 소대장에게도 아주 이 사건 발생 초기에도 상황을 굉장히 축소해가지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군의관도 이 정도로만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중대장이 상황을 축소 전파해 초기 대처에 혼선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중대장은 박 훈련병이 숨지고 25일이 지난달 구속 직전에야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인천의 한 구원파 교회에서 17살 여고생이 학대 끝에 숨진 사건이 있었죠. 이 학생은 차라리 정신병원에 보내달라 했지만 눈과 입이 가려진 상태로 결박돼 교회에 갇혀 지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학생을 학대한 교회 신도는 어떻게 더 괴롭힐 수 있을지 인터넷 검색까지 했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여고생 아버지가 숨졌고 아이는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었습니다. 여고생을 진단한 의사는 입원 치료와 정밀 검진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이를 인천의 한 교회로 보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구원파 계열 교단 소속이었습니다. 교단 설립자 딸이자 간부인 박모 씨가 병원보다 교회가 낫다고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공소장을 살펴봤습니다. 감금 첫날인 2월 14일, 아이는 도망가고 싶다, 차라리 정신병원으로 보내달라 말합니다. 교회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모, 나 정신병원 가면 안 돼. 나 멀쩡해. 그러니까 나 그 병원 가기 싫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뒤 아이는 탈출을 시도했다가 붙잡혔습니다. 며칠 뒤 또 내보내달라 애원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감시와 학대가 시작됐습니다. 눈과 입을 막고 팔다리를 등 뒤로 결박했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닷새 넘게 못 잔 여학생에게 억지로 성경 필사를 시켰습니다. 제가 경험상
구원판 탈퇴하려면 감금을 하거든요. 병원 치료 안 받고 기도해서 낫는 것을 최고의 신앙으로 아는 거죠. 5월이 되면서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아이를 감시하던 신도는 급소, 정신병원 매질 등을 검색합니다. 더 강하게 묶고 학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허리뼈가 부러지고 물조차 못 넘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쓰러져 숨졌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파리 올림픽 소식 전해드릴 오늘의 파리입니다. 개회식은 사흘 뒤에 열리지만 우리의 올림픽은 내일 양궁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미 파리는 올림픽 열기로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연결해 보죠. 자, 오늘의 기자, 사실상 올림픽 경기는 오늘부터 시작이라고요. 네, 파리올림픽은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개회식에 앞서 축구가 먼저 스타트를 끊는데요. 3시간 뒤 아르헨티나와 모로코, 우즈베키스탄과 스페인의 축구 경기가 열립니다. 우리 선수들의 올림픽도 내일 닻을 올립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양궁 랭킹 라운드가 올리는데요. 랭킹 라운드는 개인과 단체전 대진표를 정하는 예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메달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나오는 순위가 앞으로 누구와 붙을지 결정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잘 치러야 합니다. 또 내일 저녁에는 올림픽에 출전한 유일한 구기 종목 핸드볼 첫 경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역대 최소 규모 이렇게 참가를 한다고 하죠. 네, 축구를 비롯한 구기 종목이 대거 탈락했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에 우리 선수는 22개 종목 144명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200명이 넘었던 지난 올림픽들에 비하면 44년 만에 최소 규모입니다. 그런데 선수를 지원하는 지도자 등 임원이 선수 숫자와 엇비슷한 118명입니다. 선수단 규모가 200명을 넘었던 예전 올림픽 때와 파견되는 임원 규모는 오히려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예산은 역대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이번 올림픽에 들어가는 예산은 오히려 121억 원으로 역대 최고액입니다. 지난 도쿄와 리우, 런던 올림픽 때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 오르세 미술관이 위치한 파리 시내 한가운데 잡은 코리아 하우스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코리아하우스는 선수단을 지원하고 또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예산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이걸 꼭 그렇게 큰 규모로 시내 한가운데 잡을 필요가 있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차게 내린 장맛비 탓에 많은 양의 쓰레기가 강을 타고 떠내려오면서 해안마을에 한가득 쌓였습니다. 이런 식의 쓰레기가 지난해 여름에만 4,000톤, 연말까지 치워야 할 정도였다는데 올해 역시 걱정입니다.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밟히는 건 모래가 아닙니다. 깨진 바구니와 비료봉투, 잘게 끊긴 나뭇가지들이 산더미입니다. 사람 몸만한 밧줄에 묶인 스티로폼은 어찌나 무거운지 뒤집기도 힘듭니다. 제가 있는 곳이 해변이 맞나 싶지만 바지락 양식장이 있는 갯벌 바로 앞입니다. 쓰레기가 모래사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주변 농장에서 떠밀려온 이런 상자부터 농기계 타이어까지 있습니다. 큰 비가 내릴 때마다 이 해변은 어김없이 쓰레기장으로 변합니다. 아침마다 바람 많이 불으면 겁나게 떼밀리지. 저 정도는 없는 거요. 이제 태풍 불으면 더요. 냉장고도 떼밀리고 오고 뭐 아이고 안 떼밀리는 거 없지. 노란 상자에 적힌 농장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JTBC의 정영재 기자라고 하는데요. 혹시 여기 농장이 혹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역이? 농산입니다. 상자가 농장에서 70km 떨어진 해변에 있다니 황당해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떠내려온 걸까요? 바다에 있어가지고. 모르죠. 집중호우 때마다 쓰레기는 금강으로 흘러들어 하류로 떠내려옵니다. 바다까지 나간 뒤에는 서쪽에서 부는 바람과 조류에 떠밀려 해안에 쌓입니다. 이번 비로 생긴 것만 1,000톤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식 9월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전까지 이 모든 쓰레기들을 처리를 해야지. 날이 개이는 걸 기다릴 틈이 없습니다. 지난해 여름 장마와 태풍으로 생긴 쓰레기 4,000톤. 연말이 되어서야 다 치웠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니 끈적하고 습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습도가 100%.
이 옷이 마르기 어려울 정도로 공기 중에 수증기가 가득한 지역도 있었는데 이런 날씨엔 체감 온도가 올라서 더 덥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손풍기로 땀을 식혀보고 부채질을 해봅니다. 양산으로 햇빛을 가려보지만 더위를 피할 순 없습니다. 오늘 한낮 전국 95%에 이르는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온도 자체는 별로 안 높은데 습도가 되게 높아서 좀 불쾌감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실제 기온은 30도 안팎인데 높은 습도 탓에 체감 온도는 33도에 이르렀습니다. 습도가 10% 늘 때마다 체감 온도도 1도씩 오르는데 서울 강남의 습도는 98%, 마포는 99%였고 파주나 이천, 진주는 100%였습니다. 습도 100%라는 건 공기가 수증기를 더 머금지 못할 정도까지 된 수준입니다. 진짜 물속에 수족관에서 헤엄치고 있는 그 정도의 습한 것 같아요. 8월 되면 더 얼마나 더울까 이렇게 좀 걱정도 되고. 최근 습도의 공습은 더 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2018년엔 7월 평균 습도가 68%였는데 지난해엔 80%를 넘더니 올해엔 이 기록을 깰 걸로 보입니다. 벌써 지난해만큼이나 평균 습도가 80% 이상인 날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습기가 많은 남서풍이 기압계에 따라 우리나라로 강하게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습한 날씨는 내일도 이어져 한낮 최고 기온은 30에서 35도에 이르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런 습한 환경에선 모기가 더 기승을 부리는 만큼 이 모기향 제품을 찾는 분들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알레트린이라는 성분을 유럽연합이 인체에 해롭다면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재검증을 벌여왔는데 결과가 어땠을지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기를 쫓는 데 쓰는 코일형 모기향입니다. 여기엔 알레트린이란 물질이 소량 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유럽연합은 이 물질을 가정용 살충제 제품에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알레트린이 햇빛에 노출될 때 광분해 산물이 생기는데 여기에 유전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 독성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환경부가 안전성을 다시 검증했는데 JTBC 취재 결과 알레트린과 그 광분해 산물엔 유전 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이 복귀 돌연변이, 염색체 이상, 소액시험 등 유전 독성과 관련한 3가지 시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던 겁니다. TCC 방식이 독성 데이터가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에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완벽한 과학적 객관적 증거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데. 화학물질안전원 관계자도 유럽연합은 시험 방법이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반면 안전원은 OECD가 제시한 공인된 방법으로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시험 성적서는 전부 GLP 기관에서 한 거예요. 신뢰성 평가를 다 해요. 최소한의 시험에서도 이제 음성이 나오면 더 이상의 실험은 진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환경부는 알레트린에 대한 승인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 대금 정산이 줄줄이 늦어지는 대규모 지연 사태가 벌어지면서 소비자들과 판매사들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행 상품을 산 소비자는 여행 취소뿐 아니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고 싸게 산 줄 알았던 상품권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입니다. 가족끼리 여름 휴가를 계획하던 주모 씨는 석 달 전 위메프에서 일본 오사카 항공과 숙박권을 결제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찾던 중에 위메프에서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여행권이 나오게 되어서 그런데 여행 가기 나흘 전인 어제 여행사에서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고 있다가 여행 가기 4일 전에 그 여행사의 를 통해서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을 갈 수 없다라고 통보를. 위메프 측에서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한 여행사가 여행 상품을 걷어들인 겁니다.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도 티몬과 위메프가 보름 전 줘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된다고 해서 17일에 이제 지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17일에도 지급이 안 되고 사실 이 돈을 어디서 받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정상금 미지급 사태가 불거진 티몬 본사는 어제부터 건물 전체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정산이 밀리자 답답한 마음에 본사를 찾은 여행사 관계자들도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티몬과 위메프 등 Q10 계열사 이용자는 약 900만 명으로 월간 거래액은 수천억 원이 넘을 거로 추정됩니다. Q10은 다음 달까지 새로운 정산 시스템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피지사들이 신용카드 거래까지 취소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는 자금난 때문입니다. 모 회사인 싱가포르 기업 Q10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현금이 부족해지면서 벌어진 일이란 분석인데 문제는 받을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중소업체들까지 덩달아 위험해졌다는 겁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김도훈 기자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유동성 위기는 입점업체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저희도 못 받기도 했지만 주변에 이제 벤더사들도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여쭤봤을 때 뭐 많게는 막 10억 가까이도 있고. 당국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표자와 주주 측에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소비자원과 피해 구제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지금 피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모회사인 Q10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Q10은 최근 2년 사이 티몬과 위메프, AK몰 등 회사 5개를 잇따라 인수했습니다. 인수 전부터 적자가 누적된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 상태는 Q10에 인수된 뒤 더 나빠졌습니다. 지난해 위메프 영업 손실은 1,025억 원으로 1년 새 84% 급감했고 티몬은 감사 보고서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물류자 회사 Q익스프레스를 미국에 상장하기 위해 무리한 확장을 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티몬, 위메프 모두 자본 잠식 상태로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은 상황인데 이번 사태로 플랫폼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면서 지급 불능 사태까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해리스 부통령이 44%, 트럼프 전 대통령이 42%로 해리스가 오차 범위 안에서 2%포인트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 같은 범죄자 잘 안다며 자신감을 보였고 트럼프는 그렇게 자신 있으면 토론 붙자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해리스 부통령. 첫 선거 유세를 위해 간 곳은 트럼프 대관식이 열린 밀워키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같은 범죄자는 뻔하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I took on perpetrators of all kinds. Predators who abused women, cheaters. So hear me when I say I know Donald Trump's type. 해리스는 선거 자금만 2억 5천만 달러 가까이 모으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양자 대결에서 해리스의 지지율은 44%, 트럼프는 그보다 2%포인트 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의 역전에 트럼프 측은 허니문 기간이라 그래 보일 뿐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한술 더 떠 트럼프는 제대로 붙자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I would like to debate her, but I like to debate for the country, not for myself. 트럼프는 지난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도 I will always defend Medicare and Social Security, unlike bird brain. 앞선 대선 때도 We want to do is to replenish the Social Security Trust Fund. Because you'd be in jail. Secretary Clinton. 여성 후보에게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퍼부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호되게 당했던 클린턴은 검사 출신 해리스가 트럼프를 기소할 것을 고대한다는 기고글까지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 해리스를 향해 돌처럼 멍청하다, 미쳤다며 막말 공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 오물풍선을 날렸는데 이게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졌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내용물의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뭘 실어 보내느냐에 따라 국가 중요 시설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상공입니다. 두 개의 흰색 풍선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날린 오물 풍선입니다. 풍선은
국방부 청사에서 대통령실로 이어지는 경내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10번째 오물풍선을 살포했는데 대통령실 경내에 들어온 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측 장비로 실시간 감시해 장소를 명확하게 측정했다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외에도 국회의사당 인근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 오늘 하루 250여 개의 오물풍선이 떨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내용물 대다수가 종이나 비닐류였다며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물풍선이 대통령실이나 국회, 인천공항 같은 국가 중요 시설에 떨어지는 사례가 속출하는 만큼 내용물에 따라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리 군은 최전방 지역의 확성기를 전면 가동하며 맞대응하고 있지만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방장관은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풍선을 날리는 장소에 총격이나 포격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군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돌비 뉴스 이성대 기자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이슈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나랑 라이벌 관계를 가지려 하지 마. 유명한 영화 대사이죠. 네. 자, 이런 장면이 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청문회에서도 비슷하게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진숙 후보자가 증인 선서를 한 이후에 인사고 없이 바로 들어가자 최민희 위원장이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저 결심하자마자 저도 하려고 했는데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귀에다 대고 소근소근 이야기를 했는데 마이크를 타고 다 들어갔군요. 귓속말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이 장면이? 아닙니다. 그러자 또 이진숙 후보자가 뭔가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최민희 위원장의 또 태도가 조금 돌변하거든요. 그 장면도 계속 보겠습니다. 악수도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세요. 뭔가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좀 발언이 바뀌었죠. 참고로 두 사람은 직전에 여야에서 추천했던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지명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만약에 지명을 받았다면 지금쯤은 과천 정부청사의 사무실에서 옆방에서 만났을 수 있는 사람인데 네. 오늘 여의도에서 청문회장에서 만난 셈이죠. 네, 오늘 청문회 이 장면 말고도 결정적인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야당 의원과의 질의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할 건지 예, 아니오로 답하라고 묻자 이진숙 후보자가 이재명 대표를 끌어와서 답변을 거부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먼저 보시죠. 예, 아니오로만. 얼마 전에 예, 아니오로만 이재명 답을 대표가 주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말씀하신 예, 걸로 아니오로만 답을 기억하는데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라는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바랍니다. 대단히 잘못된 지금 제가 것이라고 한국말 하고 이재명 있어요. 못 대표가 알아듣습니까? 말씀을 예, 한 걸로 아니오로만 답을 주시기 기억합니다. 바랍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을 했군요. 이게 이재명 전 대표가 최근에 했던 발언을 끌어다가 공세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0일이었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대표가 지금 다시 진행을 하고 있죠. 연임 그 전당대회 네.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당대표가 다시 된다고 하면 윤 대통령 탄핵을 할 건지 말 건지 OX로 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이 대표가 모든 답을 OX로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질문 수준을 높이라고 응수를 했는데 바로 이 장면을 끌어다 대답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후 질의에서도 두 사람 간에 좀 비슷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 세월호 당시에 MBC 보도본부의 책임자로 있었던 이 후보자가 그때 보험금이 얼마다 이런 보도를 해서 상당히 물익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 보도에 대해서 야당의 의원이 사과문을 적어준 뒤에 챗GPT로 적어준 뒤에 이걸 읽을 수 있느냐? 예, 아니오로 답하시오라고 했더니 자, 이번에는 이 후보자의 대답이 좀 달라집니다. 직접 보시죠.
예, 아니요만 대답을 하세요. 이걸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진짜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월호 사과문 읽으라고 하니까 못 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내일도 이어지죠. 이게 장관급은 보통 하루면 끝나는데 이례적으로 이틀을 잡은 거 아닙니까? 내일도 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바로 볼까요? 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자, 지구는 홍준표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 자, 어제였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의힘 안에 역학 구도가 확인이 됐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구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오전에 자신의 SNS에 자, 양립 불가할 수밖에 없는 떴다방 세력들은 이제 잊어버리고 대구시정에만 전념하겠다라고 썼다가 지웠습니다. 자, 어제였죠. 한동훈 대표 뽑히자마자 당원들의 선택이지만 실망스럽다. 당분간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면서 불만을 적기도 했습니다. 사실 낙선자들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관계가 없는 홍준표 시장만 저렇게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약 63%로 당선이 됐고 그것도 1차에서 된 사람을 당대표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말 이 얘기는 한번 드리고 싶어요. 홍준표 시장님, 지구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돌지 않아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돌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최근 일본 도쿄의 한 식당이 한국인과 중국인은 들어올 수 없다는 안대문을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쿄 특파원이 해당 식당을 직접 찾아가 이유가 뭔지, 현지 일본인들 반응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도쿄 오후쿠보의 한 먹자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한 일본 식당이 한국인과 중국인은 들어올 수 없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문을 열고 있지 않지만 잠시 후에 어떤 사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일 이 가게가 X에 올린 사진. 다양성과 관용을 말하는 시대지만 싫은 걸 하고 싶지는 않다며 중국인과 한국인은 사절한다고 써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물어봤지만 취재진 사진만 찍혔을 뿐 거절당했습니다. 聞いてもいいですか? ダメなんですか? 주변 가게들은 놀랐다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 동네는 되게 조용한 동네라 저녁 되면은 그렇게 시끄럽거나 그런 데 없는데. 일부에선 극우 성향 사람들에게 가게를 알리려는 목적이라는 의혹도 나옵니다. 실제 그 글을 보고 응원하려고 찾아왔다는 손님. 점자는 일본인이 싫다고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을 대놓고 합니다. でも韓国の人ってそんなに迷惑の方少ないよ。メインランドチャイナの方が一番やっぱり多分声は大きい。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일본인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はい、あの人たちが話してたことは差別で、大多数の日本人の人はそれを許さないです。 일본은 2016년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이 제정됐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어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고맙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고 김민기 씨가 주변에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말입니다. 김민기 씨가 오늘 33년을 함께한 소극장 학전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동료들이 부르는 아침 이슬을 들으며 영면에 들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골목길을 들어선 운구차가 소극장 앞에서 멈춰섭니다. 뒷것을 자처하던 김민기가 후배들을 키워온 곳입니다.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사진 속 김민기. 시민들이 놓고 간 국화꽃 옆에 잠시 머물다 공연장도 한 바퀴 둘러봅니다. 운구차가 떠날 때가 되자 누군가 부르기 시작한 아침 이슬. 목이 맨 동료들은 겨우겨우 고인을 떠나보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가시는 길은 가족장으로 하시기로 했으니까요. 우리들은 여기서 선생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민기가 떠난 골목길엔 그의 곡 아름다운 사람이 한참 동안 울려 퍼졌습니다. 민중의 애환을 읊고 위로를 건넸던 그의 노래들.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평생 뒷것을 자처하며 묵묵히 삶을 살아온 김민기. 고인은 자신의 노랫말처럼 덤덤하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충남 금산군 한 공공체육시설이 21억 원을 들여 확장 공사를 벌였는데 이게 집중호우로 엉망이 됐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이런 침수 위험 때문에 공사 자체를 반대해왔다는 겁니다. 주민들 우려대로 예산만 낭비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밀착카메라 송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중호우로 넘쳐버린 하천에 완전히 잠긴 이곳. 원래는 생활체육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작은 공공시설이었는데 지난달 금산군이 예산 21억 원을 들여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끝나고 딱 2주 만에 이렇게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렇게 강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름철만 되면 상습 침수 구역이라고 알고 있는 곳입니다. 올해도 토사에 휩쓸려 내려가면서 이곳에 심어뒀던 잔디들이 지금 다 떠내려간 상태고요. 또 바닥을 보면 이렇게 강에서 떠내려온 걸로 보이는 자갈들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주 가까이가 지났지만 물이 아직도 빠지지 않아서 곳곳은 진흙탕으로 변한 상태입니다. 흡사 모래사장처럼 변했고 쓰레기들도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부러진 나무와 타이어, 고기잡이용 어망도 보입니다. 버려진 골프장 깃발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기가 파크 골프장이었다는 걸 알기 어려웠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얼마나 많은 토사가 떠내려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땅을 좀 파봤습니다. 제가 10cm 이상 파봤더니요. 그 밑에 잔디가 이렇게 파묻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많이 내린 비로 어쩔 수 없는 피해였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산군이 21억 원을 들인 확장 공사를 하기 전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침수 위험이 크다며 공사를 말렸습니다. 분명히 못 쓰게 된다. 예측한 대로 얼마나 떨어진 거지. 또 여기 주변 사람들도 주민들도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왔고.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으니까. 그렇죠. 용담댐 그 물 방류할 때 그럴 때는 문제가 돼요. 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금산군이 무리하게 파크골프장 확장 공사를 밀어붙였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이거 2억이 아니라 21억 8천이라 이게 약 22억 돈인데 군수는 표를 의식해가지고 결국은 애꿎은 헬세가 떠내려가게 된 거죠. 취재진이 금산군청에 왜 이런 결정을 했냐고 묻자 이용자들이 강하게 원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파크골프협회에서 이제 부지 사용이 이제 회원들이 어렵다 보니까 빨리 져달라고 요청을 좀 강력히 하셨어요. 사업하면서 침수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서 거기다 추진한 건 아니고. 기왕 돈을 들여 만든 곳이니 복구라도 빨리 해야 할 텐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지금 장비고 뭐고 전부 이 농경지 수해진한데 그런데 지금 투입이 돼갖고 여기 올 수가 없어. 와도 또 욕먹지. 오늘 아침도 한 50명 나와서 돌멩이 줍고 저기도 잔디 막 떼우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직접 확인해보니 쌓여있는 흙 아래에 살릴 수 있는 잔디가 있지만 얼마나 버틸지 알 수 없습니다. 상습 침수 구역이라는 걸 알고도 파크 골프장을 설치한 대가는 결국 수십억 원의 예산 낭비로 이어졌습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되긴 했지만 어쩌면 장마철마다 매년 침수되는 골프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송우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골프에 홀인원이 있다면 희귀한 야구 기록 중엔 사이클링 히트가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 어려운 걸 기아 김도영 선수가 해냈습니다. 그 뒷이야기를 정수아 기자가 모았습니다. 류현진이 한 선수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타격 자세를 따라하고 설명도 하더니 안타를 친 장면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장면 때문에 류현진이 인정한 타자란 말이 나왔는데 기아 김도영은 바로 다음 경기에서 야구 역사를 흔드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출발은 내야 안타였습니다. 그리고 차곡차곡 또 다른 안타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2루타였고 이후엔 좌중간을 가르는 타구로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젠 사이클링 히트에 홈런 하나만 남겨둔 상황. 팬들은 기대를 모아 응원을 보냈고 김도영은 화답하듯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4타석 만에 단타부터 홈런까지 차례대로 달성한 건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도 진짜 뛰면서 소름이 진짜 실제로 돋았고 게임하는 도중에도 조금 실감이 안 나가지고 꿈인가 생각도 했고 무엇보다 사이클링 히트는 프로야구 43년 역사에서 31번 나올 정도로 희귀한 기록입니다. 김도영은 이종범과 늘 비교되는데 잘 달리고 잘 때렸던 이종범도 사이클링 히트는 찍지 못했습니다. 야구를 마음먹은 대로 쉽게 풀어내고 있는 김도영은 이제 최연소 30홈런 30도루를 노립니다. 이런 페이스라면 21의 나이로 최연소 MVP도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JTBC 정수입니다. 고등학생이 뛰는 K리그, 강원 양민혁이 바꿔놓은 풍경입니다. 2부 리그로 떨어진 수원 삼성도 다르지 않은데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박승수 선수를 비롯해 어린 유망주들이 팀 색깔을 바꾸고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후반 8분, 배서준의 낮은 크로스를 김지호가 침착하게 오른발로 쳐넣습니다. 팬들을 향해 큰절까지 한 이 선수는 입단한 지 11일 된 대학교 3학년생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은사였던 변성환 수원 감독의 부름을 받았는데 자신의 3번째 경기에서 2골과 1개의 도움을 올렸습니다. 과감한 돌파로 페널티킥을 따내서 김지호의 첫 골을 만들고 크로스로 김지호의 추가골까지 도운 배서준은 21살 동갑내기입니다. 또 김지호의 크로스를 머리로 받아서 쐐기골을 뽑아낸 이규동은 이들보다 1살 어립니다. 이름도 낯선 이 선수들 각각 대전, 전북에서 이번 여름 수원으로 임대돼 새바람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3학년 슈퍼루키 양민혁보다도 1살 어린 2007년생 박승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깜짝 데뷔했는데 3경기 만에 데뷔골을 넣으며 수원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K리그 1, 2부를 통틀어 프로축구 역사에서 최연소 득점 기록도 바꿔놨습니다. 지난 5월 5연패를 당하며 염기훈 감독이 물러나며 홍역을 치렀던 수원 삼성은 요즘 팬들의 환호와 함께합니다. 변성환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래 유망주를 파격적으로 기용하며 변화를 줬고 수원 삼성은 8경기째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아이들처럼 침대 위에서 통통 뜁니다. 다 큰 어른들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침대 여기저기를 손으로 두드려 보기도 하고 앞구르기도 하고 이젠 물구나무까지 섭니다. 아예 침대 위에 훈련장을 차린 것처럼 테니스 훈련까지 하네요. 대체 왜 그러는 거죠? 파리올림픽 선수촌에 침대 테스트 챌린지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 보호 차원에서 지난 도쿄올림픽 때 처음 도입된 골판지 침대. 그런데 침대가 가라앉아서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이번엔 250kg까지 하중을 견디도록 보완했다고 하는데요. 선수들의 이런 혹독한 테스트에도 침대가 무너졌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으니 일단 성능 개선엔 성공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안세영 선수 하면 다이빙 수비죠. 셔틀콕을 다 받아내자 관중석이 술렁입니다. 끈질긴 수비는 기본이고 이젠 영리한 공격까지 갖춘 안세영 선수 역시 세계 1위답죠. 그런데 미국 언론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가 내놓은 올림픽 전망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안세영이 은메달, 일본의 야마구치가 금메달을 딸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근거가 뭔지 알 수 없습니다. 1번 시드 배정을 받은 안세영 선수는 8강에서 야마구치와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예측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제대로 보여주면 좋겠네요. 선수촌에 입촌한 지 사흘째 적응 훈련이 한창인데요. 파리로 향하며 안세영 선수가 남겼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낭만 있게 끝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한 여성이 말에게 채찍을 휘두릅니다. 말이 다리를 높이 들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숫자를 세보니 1분 동안 24차례나 채찍질이 이어졌습니다.
채찍을 휘두른 이 여성,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3개나 딴 영국의 승마 선수 디자르댕입니다. 학생에게 승마를 가르치던 4년 전의 영상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파리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출전 길도 막혔습니다. 이 학대 영상을 뒤늦게 확인한 국제승마연맹이 참가 자격을 박탈했기 때문인데요. 디자르댕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어쩌면 그 과정, 나아가 스포츠를 바라보는 태도가 아닐까요? 장마구름이 지나고 끈적한 습기가 폭염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도 폭염주의보가 확대됐고요. 중부 곳곳으로도 폭염 경보로 강화됐는데요. 내일도 전국의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겠습니다. 격렬한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그늘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심한 더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는데요. 내일도 전국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우산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주도에는 내일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레에는 전남과 경남에도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제주 산지에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퍼붓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고요. 밤 사이에도 25도를 웃돌면서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한낮은 대부분 33도를 넘어서겠고 청주와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무더운 날씨 속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 지역은 소나기 소식이 자주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JTBC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5.18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JTBC는 지난 5월 메타버스 게임과 정치 언론에 파고든 5.18 가짜뉴스 추적 연속 보도를 통해 5.18을 폄훼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린 메타버스 게임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5.18을 겪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가상세계에서 왜곡된 5.18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